어제 저녁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갑자기 말투가 차갑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밤새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평상시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고 무관심한 척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상사의 기분을 미리 파악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보고를 할 수 있다면, 연인이나 배우자의 감정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면, 새로 만난 사람과의 첫 만남에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시간과 도덕성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정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시간이 정직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도덕성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연구진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아침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로 나누어 같은 과제를 주었습니다. 과제는 간단했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를 보고하는 것이었는데, 높은 숫자가 나올수록 더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참가자들은 실제보다 높은 숫자를 말할 유혹을 받게 됩니다.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오전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상당히 정직했습니다. 실제 주사위 결과와 보고한 숫자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후나 저녁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보다 높은 숫자를 보고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던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도덕적 피로라고 설명합니다. 하루 종일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면서 우리의 도덕적 의지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맑은 정신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집니다. 만약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이나 거래를 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오전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상대방이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오후나 저녁에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루의 피로가 쌓여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중요한 결정도 가능한 한 오전에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가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심리 법칙은 첫인상의 순서 효과입니다. 똑같은 정보라도 어떤 순서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진행한 고전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가상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지적이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완고하고 질투심이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정확히 같은 특성들을 반대 순서로 설명했습니다. 질투심이 많고 완고하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근면하고 지적이다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두 그룹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긍정적인 특성을 먼저 들은
그룹은 그 사람을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정적인 특성들도 어느 정도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특성을 먼저 들은 그룹은 그 사람을 좋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했고, 나중에 나온 긍정적인 특성들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두 효과입니다. 처음에 받은 정보가 나중에 받는 모든 정보를 해석하는 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인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특성부터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면접이나 첫 만남에서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가끔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 법칙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들은 정보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고 전체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미러링 효과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호감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지만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번 실험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대화 상대자들은 참가자의 자세나 몸짓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참가자가 팔짱을 끼면 상대방도 팔짱을 끼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상대방도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대화 상대자들은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따라 한 사람과 대화한 참가자들은 상대방을 훨씬 더 매력적이고 친근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따라 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같은 편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본능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위험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러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따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팔짱을 끼는 순간 바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몇 초 정도 지나서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동작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동작이나 자세 정도만 은은하게 따라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말투나 목소리 톤도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용하게 말하면 나도 조용하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면 나도 조금 빠르게 말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더욱 이해하기 쉽고 편안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법칙은 하품의 전염성과 친밀도의 관계입니다. 하품이 전염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품의 전염 정도가 그 사람과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품이 얼마나 전염되는지를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하품의 전염률이 50%에 달했습니다. 누군가 하품을 하면 가까운 사람의 절반은 따라서 하품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인이나 동료 사이에서는 약 30%,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10% 정도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하품 전염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빨리 하품을 따라 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는 평균 1분 이내에 하품이 전염되었지만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3분 이상 걸렸습니다. 하품의 전염은
공감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품은 피로나 지루함의 신호인데 가까운 사람의 이런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빠르게 따라서 하품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전혀 반응이 없다면 아직 그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하품을 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마음이 몸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의 상태가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건강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상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75세에서 80세 사이의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주일 동안 특별한 환경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20년 전의 환경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1979년의 신문과 잡지, 그 시대의 음악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지내면서 자신을 20년 전의 모습으로 상상하며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자신을 55세에서 60세의 사람으로 여기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같은 공간에서 지냈지만 단순히 20년 전을 회상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되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두 그룹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시력이 개선되고 청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근력이 증가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외모까지 더 젊어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고 나이를 추정하는 실험에서 평균 3세 정도 젊게 평가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지만 첫 번째 그룹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것보다 실제로 그 시대의 자신이 되어 살아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신적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에 우선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졌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실제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한계나 부족함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그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법칙은 도움 요청의 역설적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호감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도움 요청은 오히려 호감도를 높입니다. 이것을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치적 반대자를 설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을 싫어하는 정치인에게 귀중한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그 정치인은 프랭클린에게 훨씬 더 우호적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상황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연구진으로부터 작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연구진이 그들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무료 음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각 그룹이 연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진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던 첫 번째 그룹이 연구진을 가장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호의를 받은 두 번째 그룹보다도 더 높은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왜 도와주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면 우리의 뇌는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탁이 너무 크거나 부담스러우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작고 간단한 부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와 친해지고 싶다면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처럼 간단한 정보를 요청해 보십시오. 또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처럼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부탁들이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심리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에 따른 도덕성의 변화, 첫인상의 순서 효과, 미러링을 통한 호감 증진, 하품 전염으로 친밀도 측정하기,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움 요청의 역설적 효과까지 말입니다. 이 법칙들의 공통점은 모두 우리의 무의식적인 반응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무의식적 편향과 자동적 반응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이 항상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편견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을 알고 있어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상대방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인간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이런 심리 법칙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 6가지 법칙을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대화는 오전 시간에 하고, 자기소개할 때는 긍정적인 면부터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몸짓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하품의 전염을 통해 친밀도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과 타인의 가능성을 믿고, 작은 부탁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면 갈등은 줄어들고 이해는 깊어집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법칙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소통하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과학을 알게 되었으니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소통과 행복한 관계를 응원합니다.